사랑하는 사람에게 통수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7억대 아파트가 탐이나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고 회사 동료와 잠자리하며 절 기만했던 예비신랑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진짜 미안하다는 애가 잠자리 여자랑 연애질을 해? 그리고 그 여동생한테 내 레시피 다 갖다 넘기면서 경쟁업체 만들고 돈 벌어먹는 게 정말 미안하다는 애가 할 짓이야? 넌 끝까지 거짓말만 하는구나. 더 할 말 없으니까 법정에서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만나고 있는 남자도 없어요. 30대에 들어선 후부터는 결혼 생각 없느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겪었던 일을 털어놓으면 다들 수긍하시더군요. 제가 20대 중반이었을 때 첫 직장에 적응하고 나니 좀 더 활동적인 걸 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동호회나 모임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 저도 관심이 갔어요. 그러나 독서 모임을 알게 되었는데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평소 책 읽는 걸 좋아했었는데 취업한 이후로는 독서할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모임이라도 다니면 강제로라도 책을 읽으니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가입하게 된 독서 모임에서 한 무리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 둘과 여자 하나로 이루어진 무리였는데 특이한 게 셋 다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다가 같이 모임에 나가보자 하고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괜히 동질감이 들어서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있던 한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와 동갑인데다 통하는 점이 많아서 대화할 때마다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친해진 무리는 남자친구와 저, 남자친구와 동갑인 여자 동기, 그리고 나이가 1살 더 많았던 남자 선배, 이렇게 4명이 되었어요. 저 빼고 셋은 같은 회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고 했는데 마치 오래된 소꿉친구처럼 친해 보였습니다. 특히 여자인 동기가 한 번씩 툭툭 내뱉는 말들이 좀 미묘하게 느껴졌어요. 저번에 우리끼리 다 같이 바닷가 놀러 갔었거든. 근데 내가 수영을 못해. 그래서 얘네들이 장난친다고 물에 빠뜨렸을 때 완전 난리쳤다니까. 결국 네 남자친구 몸에 매달려서 물놀이 했잖아. 물론 절 만나기 전의 이야기긴 했지만 여자 하나 남자 둘이서 바닷가 놀러 간다는 것도 신기했고 몸에 매달려 놀 정도로 스킨십이 자유로운 것도 놀라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저뿐인 것 같고 나머지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유난 떠는 건가 싶어서 아무 말도 못했었어요. 그런 자잘한 사건들이 몇 개 있었지만 매번 손사래를 치며 자기들은 홀딱 벗고 같이 있어도 설레지 않을 만큼의 친구 사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 남자친구 말고 선배한테도 스스럼 없이 터치하고 스킨십하는 게 보였어요. 저와 사귄 이후로 제 남자친구에겐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보였고요. 결정적으로 남자친구가 제게 정말 다정하고 잘 해주던 사람이라 크게 의심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간 연애를 이어나갔어요. 점점 2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이가 되다 보니 서로 결혼 이야기도 나왔죠. 각자 집안에 대한 진중한 이야기를 나눈 뒤 조만간 상견례를 하자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제게 바쁜 일이 생겼어요. 다름 아닌 창업 때문이었는데 본가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만 먹이고 싶다는 생각에 스스로 간식을 만들어주곤 했었는데요. 그걸 본 제 친구가 이거 팔아도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내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며 강아지 키우는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기만 했었는데 다들 하나같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나 수제 간식만 해도 수십만 원어치 사다 먹여봤는데 네가 만들어준 것만큼 잘 먹는 거 없었어. 진짜 진심으로 너 사업해보면 안 돼? 이거 빈말로 하는 거 아니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 에이, 내가 어떻게 그러냐며 대꾸하다가도 자꾸만 주변에서 부추기니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대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경영학과 나오기도 했고 창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 얘기를 들으니 한번 해보자고 하더군요. 부모님의 도움으로 창업 자금을 마련하고 경영은 동생이 하되 간식 제조는 제가 맡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족 사업 같은 느낌이었죠. 퇴사한 후 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하던 게 있었는데 바로 상호명이었어요. 2가지 상호를 두고 고민했는데 주변에 물어보면 선호도가 반반이라 더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남자친구는 고민하는 제게 A가 더 나은 것 같다며
B는 나중에 사업 분야 더 늘리면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게 제 동생이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반려동물 간식이 잘 되면 반려동물 옷이나 액세서리 쪽으로 사업을 늘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여 A로 상호를 결정하고 B는 나중으로 보류해 두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일단 둘 다 상표권 등록을 해두라고 하셨습니다. 왜 엄마 친구들 중에 사업하는 동창 있댔잖아. 걔가 상표권 때문에 골치 아팠다면서 사업하면 무조건 상호 등록부터 하라고 하더라고. 엄마가 돈 대줄 테니까 고민하던 상호 둘 다 일단 등록해둬. 상표권 등록하는 데에만 몇십만 원이 드는 터라 결정한 상호만 등록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바로 100만 원 보내주시며 둘 다라는 거예요. 돈까지 보내주시는데 안 할 수가 있나요? 어머니의 뜻대로 A와 B 모두 등록하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사업은 솔직히 대박났다고 할 순 없고 그럭저럭 생활비벌이 정도는 됐어요. 회사 다닐 때와 비교하면 버는 건 비슷한데 고생하는 건 사업이 훨씬 심했죠. 대신 매일매일이 보람찼고 사람 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쳇바퀴처럼 매번 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살다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파는 행위를 하니 일상에 생동감이 생겼거든요. 한동안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못 만났던 독서 모임 친구들과 술자리를 했을 때였습니다. 사업은 잘 되냐는 질문을 하기에 그럭저럭 벌이는 된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동기가 조금 기분 나쁠 만한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는 회사 생활 지겨워도 참고 일하는데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회사도 때려치우고 사업하네 라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들으면 칭찬 같은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비꼬는 것 같은 말이었죠. 그러면서 술에 취한 듯 은근히 제 남자친구에게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둘이 사귄 이후로는 조심하는 게 보였는데 꼭 술을 마시면 한 번씩 그랬습니다.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든가 팔뚝을 만진다든가 하는 행동이었는데 본인도 자기 술버릇인 걸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애초에 자리에 앉을 때부터 제 남자친구 옆자리는 피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땐 저도 기분이 좀 이상해서 한 소리 하게 되었습니다. 너 술버릇이 주변 사람 스킨십 하는 거란 건 알겠는데 너도 그 버릇 알면 고치려고 노력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내 남자친구 옆자리는 피해야 하지 않니? 지금도 다른 자리 많은데 굳이 그 옆에 앉아있는 거 좀 이상해 보여. 제 말을 들은 동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기대고 있던 남자친구를 팍 밀면서 저리로 가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순식간에 독서 모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동기는 나지막이 험한 말을 내뱉으면서 술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 뒤를 선배가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저희 테이블엔 저와 남자친구만 남게 되었죠. 전 남자친구에게 내가 지금 실수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스킨십 같은 건 조심해야 하는데 자기도 너무 안일했던 것 같다고 제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독서 모임 친구도 제게 와서 잘 말했다고 했어요. 제가 여우처럼 은근히 스킨십 할 때가 있는데 자기도 신경 쓰였다면서요. 이 일을 계기로 동기와 사이가 멀어져서 예전처럼 넷이서 만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그 넷 중에 저만 빼고 셋이서 만나게 된 거죠. 솔직히 신경 안 쓰였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셋이서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만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얼굴 마주치는 사이인데다 저보다 먼저 친했던 무리니까요. 대신 남자친구에게 셋이서 만날 때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짓말은 싫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동생이 친구들과 만난다고 번화가에 나갔다 온 날이었는데 제 남자친구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회사 단체 회식이 있다고 했는데 번화가가 거기서 거기다 보니 마주쳤던 모양이었죠. 어떤 여자랑 남자랑 셋이서 골목길에 있더라고? 그때 언니가 말한 독서 모임 무리 같던데?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 그 남자 선배라는 사람이 좀 화가 난 듯 보였고 그 여자 동기랑 언니 남자친구는 먼 산만 보는 거 있지. 같은 회사 단체 회식이니 그 셋이 있는 그림이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기와 남자친구에게 선배가 화를 냈다는 부분이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그 선배란 분은 늘 허허실실 웃는 사람이라 화내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셋이서 싸우기라도 했나 싶어 그 다음날 남자친구와 만날 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동생이 번화가 나갔다가 마주쳤다는데 그 선배한테 혼났냐고요. 그랬더니 살짝 놀란 얼굴을 하더니 말을 더듬기까지 하는 겁니다. 뭐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그랬다곤 하는데 누가 봐도 돌려대는 말이란 게 티가 날 정도였어요.
그래도 굳이 더 캐묻진 않았습니다. 저라도 회사 선배한테 혼난 이야기는 여자친구에게 숨기고 싶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상견례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무지 떨려서 청심환까지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반면에 남자친구는 능숙한 솜씨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서 신기했습니다. 색다른 면모를 알게 된 순간이기도 했죠. 처음 본 남자친구의 어머님과 아버님은 둘 다 젠틀하신 분이셨어요. 말도 다정하게 걸어주시고 말 한마디도 조심히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두 분 다 공무원이셔서 연금으로 생활하니 노후 준비는 되어 있다며 저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는 모습도 와닿았어요. 친정부모님 또한 노후 준비가 되어 계셨기에 서로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말자며 웃으시곤 했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의 칭찬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된 사람인지 알려면 부모를 보라고 했어. 부모님 만나 뵈니까 다들 인상도 참 좋고 말씀도 잘하시고 좋은 집안인 것 같더라. 엄마는 이 결혼 찬성이야.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예비 시어머님께서도 칭찬을 많이 하셨대요. 아주 성공적인 상견례였습니다. 부모님들까지 다 동의하시니 바로 결혼 준비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혼집이 고민이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저 둘 다 서울에서 일하다 보니 근처로 구해야 하는데 집값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근처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 분양 소식이 들려왔어요. 직장과의 거리도 가까웠고 대기업에서 짓는 아파트라 평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나마 확률 높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기엔 청약일자가 가까워서 그마저도 어려웠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넣어왔던 청약 통장이 있어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따로 통장이 없어서 넣지 못했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심정이었고 안 된다면 근처 빌라에서 신혼집을 차릴 예정이었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금액대가 너무 높아 감히 엄두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된 거예요. 제게 그런 행운이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집에도 알리고 예비 신랑에게도 알렸더니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뻐했어요. 그때 당시 분양가가 7억대여서 계약금으로 7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과 저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는데 그만큼의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적금이랑 예금에 들어가 있고 얼마 전에 주식에 투자하느라 들어가서 현금은 없어. 그냥 계약금은 자기가 내고 잔금 치를 때 내가 그만큼 더 주면 안 돼? 결혼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아예 안 받을 순 없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저희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약금으로 7천만 원을 혼자 부담하려니 제 자금이 바닥나는 상황이라 조금 고민이 되었어요. 중도금은 당연히 대출을 받겠지만 계약금은 저희 힘으로 내고 싶었기에 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저도 적금 예금에 다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혼 자금으로 쓰기 위해 당연히 깨려고 했는데 예비 신랑은 그 돈을 깨는 걸 아까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저도 몇 년간 넣은 적금이나 예금 깨는 거 아쉽지 않겠어요? 게다가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턱대고 몇 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 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들어갈 돈이 천진데 주식 투자한답시고 손발이 묶인 상황이 답답했어요. 그때 일하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한숨이 나왔는지 같이 일하는 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느냐는 물음에 현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부모님께 말하면 분명 도와주실 게 뻔해서 말하지 못했지만 동생에겐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게, 언니 기분 안 좋겠다. 들어갈 돈 많은 거 뻔히 알면서 주식 투자하는 건 나도 이해가 안 가네. 솔직하게 말해봐. 언니도 적금이랑 예금 깨야 하는데 나도 아까운 거 참으면서 깨는 거라고. 솔직히 언니 통장 아니면 청약도 못했을 거잖아. 동생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전했어요. 나도 적금 깨는 거 부담스럽고 아깝지만 우리 같이 살 집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도 묶인 돈 깨서 반반씩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내쉬며 일단 좀 더 고민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두고 있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전 깨기 싫어서 계약금을 내지 않겠다면 청약받은 아파트 명의는 제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말에 펄쩍 뛰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잔금 치를 때 다 처리하겠다는데 왜 말이 그렇게 되냐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잔금 치를 때 돼서 말을 바꿀 수도 있고 막말로 식장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파혼하면 어쩌나요. 대출 받아서 중도금 치르다가 파혼해서 청약을 포기하면 온전히 제 리스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평범한 집이라 7억이라는 돈을 턱턱 내놓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요. 지금 모든 리스크는 내가 하는 거잖아. 계약금 7천만 원 안 내고 묵혀두거나 투자하면 더 돈 불릴 수 있는 거. 그거 포기하면서 계약금으로 넣는 건데 나한테도 이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저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같이 사는 집인데 온전히 리스크를 저더러 부담하게 하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성질을 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냐며. 그런데 리스크니 이점이니 뭐니 따지는 거 너무 계산적이라고요. 답답했던 저는 크게 숨을 내쉬며 그의 말을 꼬집었습니다. 먼저 계산적이게 나온 건 너라고요. 적금, 예금이든 주식이든 개인적인 이득만 따진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땐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 있죠.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는지 알겠다며 예금 다 깨서 반 줄 테니까 그걸로 계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오늘 기분 별로니 데이트는 이쯤 하고 헤어지자는 겁니다. 그리곤 엑셀을 밟아가며 엄청 공격적으로 차를 몰더니 절 집에 내려다 놓고 씩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멍하니 집 앞에 서 있으니 찬바람이 제 뺨을 때리는데 뭔가 정신이 확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조금 의견이 틀어졌답시고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저 사람을 믿고 결혼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든 거죠. 제가 좀 소심한 성격이긴 한데 한 번 아니다 싶으면 칼 같아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때 집으로 들어가 TV를 보고 있는 가족들을 보는데 다시 찬물로 뺨을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순도순한 가족의 형태를 그 남자와는 이루지 못할 것 같다 싶었거든요. 가만히 가족들 곁에 가서 앉으니 이상한 분위기를 읽은 부모님이 무슨 일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청약에 당첨됐을 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 내 인생에 그런 행운이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 그런데 어쩌면 청약에 당첨된 것보다 예비 신랑의 숨겨진 모습을 알게 된 게 더 큰 행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 전 그 말을 시작으로 가족들에게 청약 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부모님은 말을 아끼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파혼하라고 소리칠 만큼 큰 사건은 아니지만 아무런 일 없이 무탈하게 결혼해도 이혼하는 게 요즘 세상이라고요. 같이 살기 전에는 적어도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감추는 게 본능인데 그렇게 부딪히니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화났다고 신호 위반에 속도 위반까지 해가며 공격적으로 운전한 거에 대해 큰 걱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점점 이중적인 성향이 드러나다 나중엔 손까지 들어올릴지 모르겠다면서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다들 한 번쯤은 부딪힌다고들 하잖아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요. 그런데 그런 다툼이 벌어졌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좀 별로였던 거죠. 자기 기분 별로라고 약속을 깨질 않나, 사고 날 것처럼 운전하질 않나, 일반적으로는 잘 하지 않는 행동들이잖아요. 대화를 조금만 더 잘 이어나갔으면 나은 방향으로 의견이 조율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말이죠. 저도 찝찝함을 참아가며 결혼하고 싶지 않았고 부모님도 걱정되는 마음을 속여가며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자 제 계좌로 3,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청약 계약금의 절반이었죠. 그런데 입금자 명이 낯선 이름인 거예요. 대체 누구지 하고 의문을 가질 때쯤 제 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예비 시어머님이었는데 상견례 때 번호를 주고받아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곧장 전화를 받았더니 돈은 잘 받았냐고 하시기에 그 낯선 이름이 예비 시어머니 이름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한테 들었어요. 청약 계약금 절반 안 주면 개인 명의로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혹시나 며느리가 흥청망청 사는 사람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은 없겠더라고. 살림도 아주 잘 살고 알뜰하겠어요. 칭찬하는 척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게 아주 수준급이더군요. 상견례 때 보여주셨던 젠틀하고 다정한 모습은 다 겉모습에 불과한 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적금 예금 깨는 건 못 보겠어서 자기 돈 3,5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들이 본인에게 갚기로 했으니 저보고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길게 통화하고 싶지 않아서 알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 전화로
예비 신랑네 집안이랑 엮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청약 계약금 문제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부터가 안 맞는다는 뜻이잖아요. 오히려 저를 타박하는 걸 보면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고요. 심지어 그때까지도 예비 신랑한테선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뭐 어머니한테 돈을 빌렸다느니 그런 말도 일절 없었어요. 전 왠지 그 돈에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가에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 돈으로 계약금 7천만 원을 모두 만들어둔 셈이죠. 사업이며 뭐며 한참 머리가 아플 때 갑자기 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수 씨. 혹시 오늘이나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따로 만났으면 하는데 시간은 편하신 시간대로 제가 맞추겠습니다. 다름 아닌 친하게 지냈던 독서 모임 무리 중 예비 신랑의 선배였어요. 친하게 지낼 당시에도 이분은 늘 제게 존댓말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두꺼운 벽이 느껴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뜸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니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청약 계약금 때문에 예비 신랑이 뭐라고 해서 혼수 두려고 그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부담스러워서 만나고 싶지 않았기에 사업이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그럼 보통 알겠다고 다음에 보자고 끊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잠깐이라도 시간 낼 수 없겠느냐고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확실히 이상한 태도였습니다. 원래도 소극적이고 벽을 치던 사람이 저와 꼭 만나야 한다는 듯이 애쓰는 게 느껴졌거든요. 전 그럼 오늘 저녁에 1시간 정도 시간 낼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1시간이면 충분하다면서 제 가게 근처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퇴근한 후 약속한 장소로 향했어요. 늘 술집 아니면 밥집에서 만나던 사람을 카페에서 만나려니 어색했습니다. 가만히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니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나타났어요. 전 어색한 모습으로 먼저 시켜놓은 커피를 드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메리카노 드신다고 해서 커피 미리 시켜놨어요. 어떤 이유로 연락 주신 건지 바로 본론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잠시 제 시선을 피했어요. 쉽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게 느껴지는 몸짓이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선배가 조심스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다들 연령대가 높은 편이어서 또래라고는 예비 신랑과 그의 동기인 여자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셋이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대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매번 술을 마시니까 건전한 취미를 좀 가져보자는 취지로 독서 모임이란 걸 찾아 가입하게 된 거였답니다. 선배는 그런 셋의 사이도 좋았지만 제가 포함되어 넷이서 놀 때도 정말 좋으셨대요. 그래서 단순히 참 좋은 사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한 번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었답니다. 저를 알기 전 셋이서 술을 마실 때면 제 예비 신랑과 동기가 방향이 같아 둘이서 같이 택시를 타고 가고 선배 혼자 따로 택시를 탔었대요. 그런데 저와 사귄 후로는 동기도 따로 택시를 잡더랍니다. 그땐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대요. 그러다 또 따로 택시를 잡길래 동기를 붙잡고 말했답니다. 애들이랑 방향도 같은데 같이 택시 타고 가지 그래. 사귄다니까 불편해? 그래도 술 마신 데다 밤도 늦었는데 같이 가는 것쯤은 해도 돼. 다 같은 친구 사이인데 뭘. 그런데 동기가 방향이 다르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선배는 의아한 얼굴로 분명히 둘이 사는 곳 방향이 같아서 셋이서 놀 땐 매번 같은 택시 타고 가지 않았느냐 물었답니다. 문제는 그때 동기의 반응이 이상했대요. 바로 확 얼굴이 굳더니 엄청 당황한 모습으로 그랬었나?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여놓더란 거죠. 이미 술에 취한 상태라서 더 묻기도 애매해서 그냥 알겠다고 보냈지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촉이 오기 시작했었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알게 된 건 회사 사람들이랑 다 같이 회식하는 자리에서였대요. 선배가 원래 오래 금연을 했었는데 그 당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었답니다. 술이 들어가니 또 담배 생각이 나서 몰래 골목길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예비 신랑과 동기가 서 있더랍니다. 둘 다 비흡연자인데 왜 따로 나와 있지 싶어서 가까이 가는데 뭔가 들으면 안 될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몸을 숨겼대요. 그렇게 엿듣게 되었는데 내용이 진짜 이상하더랍니다. 너 좀 있으면 상견례 한다며. 더 만나서 어쩌잔 건데?
됐고, 이제 싸우기도 지쳤어. 일주일 안에 우리 집에 있는 짐 다 빼. 괜히 걸릴 짓 하지 말고. 집에 있는 짐을 다 빼라니 누가 봐도 수상한 말이잖아요. 계속 듣다 보니 둘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알겠더랍니다. 저 몰래 사귀고 있었냐고요? 그랬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 단순한 양다리인 셈이니까요. 둘이 밤마다 잠자리만 같이 하는 사이였답니다. 사귀는 것도 뭣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몸만 함께하는 사이란 거죠.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선배가 그들 앞에 몸을 드러냈대요. 그랬더니 아주 기겁을 하면서 소리치더랍니다. 선배는 잔뜩 화를 내면서 니들이 인간이냐고 난리치셨다네요. 어떻게 그런 더러운 짓을 하면서 결혼이니 상견례니 할 수가 있느냐고요. 너네들과 함께 지낸 4시간이 아깝다면서 화냈더니 안 그래도 이제 정리하려고 했으니 저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털어놓는데 처음 입사하고 회사 회식할 때 술에 취해 실수한 게 시작이었대요. 한 번 불이 붙으니 2번, 3번은 아주 쉽더랍니다. 그래서 술 마실 때마다 둘이 같이 밤을 보냈던 거죠. 사랑이라는 감정은 절대 아니고 단지 육체적인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대요. 저와 사귀면서는 그 횟수를 줄이긴 했지만 종종 밤을 함께 보내곤 했답니다. 그리고 이젠 상견례 하게 되면 확실히 결혼하는 거니 이 사이를 그만둘 거래요. 그러니까 제발 눈 감아달라고 하니 마음이 흔들리더랍니다. 아무래도 선배 입장에선 저보다 그 둘과 더 친했고 앞으로도 회사 생활하면서 늘 마주쳐야 할 인물들이니 척지기 힘드셨겠죠.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게 바로 말하지 못하셨을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저보다 그 둘과 훨씬 친하셨잖아요.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책감에 제대로 눈도 못 마주치는 선배에겐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선배는 이제 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된 데에도 다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둘이 관계를 정리하겠다기에 그런 줄로만 알았대요. 그 후로는 셋이 같이 술자리도 하지 않고 거리감이 생겨서 사정을 잘 몰랐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둘이 모텔로 들어가는 걸 보셨대요. 그것도 겁도 없이 회사 근처에 있는 모텔에 들어갔더랍니다. 거기서 더 이상 묵인하면 같은 죄를 짓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연락하게 되신 거래요. 그 날짜가 언젠지 여쭤보니 저와 데이트하다가 청약 통장 얘기로 싸우면서 제 집 앞에 내려주고 돌아갔던 날이었습니다. 선배 말에 의하면 그날 동기와 선배는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었다네요. 선배보다 먼저 일을 마친 동기가 일찍 퇴근했고 그때 제 예비 신랑과 만나 모텔에 간 거였죠.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놓고선 어떻게 제 얼굴을 볼 수가 있나요? 뻔뻔한 걸 넘어서 토가 나올 만큼 역겹게 느껴졌어요. 전 선배에게 이야기를 선배 이름 대고 말해도 되느냐 물었습니다. 말해도 돼요. 어차피 돌관계 얘기 나오면 제가 말한 거 눈치챌 겁니다. 저도 이제 이직 준비하려고요. 걔네들이랑 같이 다니다간 저도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아무튼 늦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전 다시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파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동생이 번화가에서 봤다던 셋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선배가 엄청 화를 내고 있어서 다음날 예비 신랑에게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당황했었고요. 그때가 선배에게 둘 사이를 들켰던 때구나 싶었습니다. 상견례하기 거의 직전이었으니 아구가 딱딱 떨어지더군요. 그쯤 되니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렇게 제 뒤에서 기만할 수 있나요? 그나마 결혼식 하기 전에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그대로 곧장 집으로 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당연하게도 부모님은 엄청 분노하셨고 여동생도 날뛰고 난리 났었습니다. 특히 여동생은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 더 화를 냈어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둘의 머리칼을 붙잡고 흔들어 대고 싶다면서요. 전 날뛰는 가족들을 진정시키며 내일 만나서 파혼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곧장 연락하라고 하기에 알겠다며 안심시켰어요. 다음 날 예비 신랑을 만났는데 그 반지르르한 얼굴을 보자마자 뺨을 갈기고 싶었습니다. 억지로 참으면서 어른스럽게 대해주느라 힘들었어요. 전 곧바로 너랑 그 동기랑 무슨 사이인지 안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기겁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무슨 어깨를 들썩이면서 화들짝 놀라는데 저렇게 간도 작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나 싶더라니까요.
지금 이 얘기에도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생각을 했니? 그래 놓고서 나 만나면서 웃고 다녔을 생각하니까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인간이면 그러면 안 되지. 변명할 거 있으면 해. 마지막이니까 들어줄게. 친히 들어주겠다고 말했음에도 입을 닫고는 아무 말 못하는 거 있죠. 청약 계약금 때는 이렇다 저렇다 아주 잘 말하더니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그 동기랑 지지고 볶고 잘 지내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 발목을 붙잡는 말 한마디가 들려왔어요. 바로 아파트 청약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말이었죠. 전 예비 시어머님께 받은 돈은 계약금 낼 때 쓰지도 않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하도 찝찝하길래 그 돈은 건드리지도 않고 곧장 부모님께 돈 빌려서 계약했다고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님이 보내준 돈은 고스란히 통장에 있으니 그대로 바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자로 계좌번호 찍어달라는 말까지 함께 남겼죠. 그런데 예비 신랑의 반응이 이상한 겁니다.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도의적으로 자기한테도 수익금을 떼줘야 하는 거 아니니에요. 전 수익이니 뭐니 그게 뭔 소리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청약에 당첨되면 나중에 집 팔 때 몇 억씩 수익이 나지 않니에요. 자기도 계약금에 돈을 보탰으니 그 수익을 떼달라는 거죠. 아니 너 말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나 너네 엄마가 준 돈 하나도 안 썼다니까? 그대로 통장에 있고 계약금엔 단 1원도 안 썼어. 그리고 썼다고 한들 내가 돈 돌려주면 그만이지. 수익을 떼달라는 건 뭔 논리야? 그 청약 네가 됐니? 내 통장으로 내가 된 거지? 기가 찬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매달 입금한 그 청약 통장에 단 1원이라도 보태줬으면 화는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청약 통장에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계약금 그것도 안 주려고 버티다가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다 말해서 억지로 받아낸 돈인데 제 아파트 청약에 본인 지분이 있다고 우기다뇨. 심지어 지금 저 몰래 뒤에서 잠자리 파트너 두고 있다가 걸려서 파혼당하는 마당에 이런 말 하는 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살다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이쯤 말하면 말귀라도 알아듣고 쪽팔려서 도망이라도 가야 하는데 글쎄 뭐라는 줄 아세요? 저 때문에 자기 피해 입은 거니까 저더러 피해 보상금이라도 내놓으래요. 무슨 피해를 받냐니까 원래라면 적금 넣어두고 계속 꼬박꼬박 이자 받을 돈이었는데 제가 하도 계약금 달라고 보채서 적금을 깼으니 그게 피해랍니다. 험한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는데 억지로 참으면서 말했어요. 그 돈 네 거 아니고 어머님 돈인 거 다 안다. 어머님이 직접 너한테 빌려주는 돈이라고 말했었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와선 어머님 적금을 깬 거랍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뭐 이딴 게 다 있어.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소리니? 배울 거 다 배우고 일도 하는 애가 어떻게 그딴 소리를 짓거릴 수 있는지. 참 기가 찬다 차. 피해 보상? 그럼 네가 회사 동료랑 잠자리 파트너였다는 걸 알게 된 후 내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책임질래? 벌떡 일어나서 냉커피를 얼굴에 쏟아부으며 소리쳤더니 어버버거리면서 쪽팔린다는 듯 악을 내지르는 거 있죠. 시뻘개진 눈으로 독하게 절 쏘아보는데 저런 속내 숨겨가며 연애하느라 힘들었겠다 싶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저도 이런 일 당한 게 창피해서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그러고 집에 돌아와 문자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남겼습니다. 그런데 읽었는지 말았는지 아예 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연락 왔었던 예비 시어머님 번호로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이 씹어버리는 거예요. 예비 신랑의 계좌번호 아는 것도 따로 없어서 어떻게 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예 현금으로 뽑아 직접 가져다 주든지 해야 하는데 그럼 전산상에 기록이 안 남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할 때 어머니가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찾아가자고 했습니다. 전 괜히 돈만 버리게 뭐하러 가느냐 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이런 일에도 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어머니랑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거였죠. 설마 그렇게 할까 싶긴 했지만 애초에 대화가 안 통하는 남자였으니 혹시나 모른다는 생각에 변호사의 말대로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일부러 예비 신랑이 퇴근할 시간에 맞추어 회사 앞에 찾아가기도 했어요. 너 아파트 청약 계약금 돌려준다는데 왜 연락을 안 받아? 계좌번호를 알아야 보내주든 말든 하지.
나 그 돈 그대로 들고 있고 지금 당장 1초 만에 보내줄 수 있어. 당장 계좌번호 알려줘. 너희 어머니 거든 네 거든. 그랬더니 막 제 등을 밀면서 회사 앞에서 쪽팔리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계좌번호 알려주면 가겠다고 했더니 지금 바로 문자 보낼 테니까 빨리 꺼지라는 거 있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돌았습니다. 물론 보내주겠다는 문자는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적극적으로 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던 증거를 남길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예비 신랑과의 대화를 모두 녹음해 두었고 매일 계좌번호 알려달라는 문자도 꼬박꼬박 보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절 상대로 고소한 거 있죠. 형사 민사 둘 다 사기죄로 소송을 건 거예요. 아파트 계약하고 저랑 같이 살기로 합의했고 계약금까지 반 받아가 놓고선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저도 저희 가족도 다 헛웃음 지었지만 변호사님도 배 잡고 웃으실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참 법적 싸움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더군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 감정 소모도 굉장했습니다. 생전 처음 법적 다툼을 하는 거라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다행히 변호사님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간 있었던 예비 신랑과의 일들을 모두 서술하고 계약금 입금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제 행적들을 제출했어요. 매일 꼬박꼬박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걸고 직접 회사 앞까지 찾아갔다는 증거자료 전부를요. 재판부에서 보기에도 예비 신랑은 터무니없는 우기기였고 제가 내민 증거들이 훨씬 명확했습니다. 청약된 아파트에 같이 살기로 한 구두 계약을 파기한 것도 전부 예비 신랑의 잘못에 의한 파혼이 문제였으니 제 잘못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기에 당연히 저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승소로 끝났으니 이제 소모하신 비용들 돌려받으셔야죠. 상대방이 하는 짓 보면 너무 괘씸하잖아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랑 소송 비용으로 들어간 돈 모두 돌려받도록 도와드릴게요. 승소 후에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또다시 소송에 들어갔어요. 이미 승소한 판례가 있으니 절차가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던 3,500만 원을 돌려주고 소송 과정에 들었던 모든 비용 또한 돌려받았어요. 상대 측만 괜히 뻘짓하느라 돈 날린 셈이었죠. 전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법적 싸움을 위해서 평소 이상하다 싶은 건 증거로 모아두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걸 배웠죠. 만약 그 독서 모임 선배에게 제가 네 가지 없이 대하거나 사이가 안 좋았다면 저에게 그런 비밀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다녀야 나에게도 도움이 돌아오는 거구나 하고 깨달은 셈이죠. 그 후로는 연애고 뭐고 생각도 않고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는 없었지만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신제품도 출시하고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시작하면서 파일을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하루는 이상한 문의글이 등록된 거예요. 저희 가게에서 주문해 택배로 받아본 적 있는 고객님이셨는데 정말 거의 똑같은 모양의 제품을 파는 곳이 있어서 글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객님이 남겨준 링크로 들어가서 보니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판매하는 반려동물 간식들과 거의 똑같이 생긴 제품들을 팔고 있는 겁니다. 여동생을 불러서 보여줬더니 난리가 났어요. 진짜 똑같잖아? 아니 이 모양으로 만드는 건 우리 집밖에 없는데? 대놓고 카피한 거네. 여기 대체 어디야? 뭐야 이 집 상호명. 이거 언니가 가게 오픈하기 전에 고민했던 그 이름이잖아. 전 여동생의 말에 깜짝 놀라 다시 상호명을 읽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A와 B라는 상호 둘 중에서 엄청 고민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고민하다가 그 당시 남자친구의 조언대로 A라는 상호로 결정해 오픈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제품을 카피한 그 업체명이 B인 겁니다. 뭐 저랑 똑같은 생각을 동시에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정말 흔한 상호가 아니었어요. 저희 집 강아지 이름과 저와 여동생의 성, 이름을 섞어서 만든 애칭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소름이 오서서 돋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의심의 단계이긴 하나 그 상호명을 알고 있던 전 남자친구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여동생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혹시 그 오빠가 차린 거 아니냐고 물어왔습니다. 홈페이지 내 사업자 번호를 확인해서 검색해봤더니 낯선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전 남자친구의 이름은 아니었던 거죠. 저와 여동생은 고민 끝에 결론을 지었습니다. 유사한 디자인이나 제가 생각한 상호와 겹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지만 그래도 우연에 우연히 겹쳐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맛이 똑같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저희 걸 직접 먹어보고 카피하기 위해 애쓴다고 한들 맛까지 똑같이 구현하기란 쉽지 않아요. 특히 사람 음식이 아니라 개가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만큼 간도 밍밍하고 맛 자체가 없다 보니 안에 들어가는 재료까지 모조리 따라하긴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한번 주문해보자. 우리 집 주소로 하면 혹시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 내가 부탁해서 친구 아이디로 들어가서 친구네 집 주소로 주문할게. 그렇게 그 경쟁업체 제품을 주문하게 됐고 특히 제가 판매 중인 상품과 유사성이 높은 것들로 시켰습니다. 택배가 도착한 날 집에 가져가서 여동생과 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함께 먹어봤어요. 실제 모양을 보니 정말 똑같이 생겼었고 색과 향까지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고 맛보는 순간 아,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부터 그 배합 비율, 모든 것이 제가 판매한 제품과 동일했습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은 제품으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실제로 제게 문의했던 고객님께서도 표절을 의심하기보다 제가 다른 상호명으로 새로운 가게를 오픈했나 보다 오해하셨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동생, 아버지, 어머니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따라한다는 건 그냥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레시피 자체를 알고 있고 그걸 그대로 복제하듯이 만들어낸 수준이라고요. 이쯤 되면 범인은 한 사람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죠. 바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왜냐면 저희 가게에는 아예 직원 자체가 없었어요. 저와 여동생 둘이서 운영하는 거였고 조리 과정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와 상견례를 끝내고 결혼하기로 한 후부터는 간혹가다 도와달라고 부탁하곤 했어요. 주문량이 많아 손이 필요할 때 재료 배합하는 과정에 도와달라고 부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레시피가 적혀있는 노트를 주면서 그대로 하면 된다고 부탁했었거든요. 만약 그때 그 레시피북을 다 촬영해 갔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었죠. 진짜 내 레시피북 그대로 다 베껴간 거면 진짜 용서 못할 것 같아. 지금까지 나한테 좀 피해만 한둘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날 물먹인다면 나도 가만 못 있어. 진짜 너무 화나니까 주먹이 벌벌 떨리네. 아!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애초에 사업장 주소지도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이었고 사업자 대표도 처음 보는 이름이라 전 남자친구와의 접점을 찾아내기가 힘들었거든요. 가만히 그 홈페이지를 둘러보던 저는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사업자 대표의 이름과 전 남자친구의 동기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전 남자친구의 동기 이름이 이예진이라면 사업자 대표의 이름은 이유진인 거죠. 그 정도의 유사성이었는데 뭔가 촉이 왔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촉이요. 그래서 민폐를 무릅쓰고 전 남자친구의 선배에게 연락했습니다. 예전에 파혼할 당시에 감사하다는 문자 한번 나눈 이후로 처음 하는 연락이었어요. 그런데 흔쾌히 반갑게 연락을 받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잘 지내시냐는 안부 인사를 물으니 그 사이에 다니던 회사는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셨다더군요. 정말 잘 됐다는 인사를 나눈 다음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제 사업체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똑같은 제품을 파는 곳이 나타났는데 거기 사업자 대표 이름과 전 남자친구 동기의 이름이 비슷하다는 얘기였죠. 당연히 모를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싶어서 여쭤봐요. 그때 그 여자랑 친하게 지내셨을 때 이런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경쟁업체의 사업자 대표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잠시 고민하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뭔가 생각났다는 듯 탄성을 지르시곤 그 여자 SNS에서 자주 보인 이름 같다는 거예요. 가족인 것 같았는데 같이 밥 먹은 사진이나 그런데 그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1년도 더 된 기억이고 가물가물해서 아닐 수도 있으니 직접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배로부터 전달받은 전 남자친구 동기의 SNS 아이디를 검색했어요. 다행히 아직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더군요.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면서 이름을 찾았습니다. 한 10장째 보던 때였을까요? 그때 정말 딱 그 사업자 대표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함께 밥 먹는 사진이었는데 그 모습만 봐도 너무 닮아 있어서 둘이 자매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업자 대표의 아이디를 눌러 그 사람의 SNS에 들어가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전 남자친구와 그의 동기 그리고 그 사업자 대표 셋이서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때 목덜미에 오소소 돋아나는 소름이 어찌나 기괴하던지 아직도 생각하면 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모든 게 제 예상과 탁탁 들어맞는 상황이었어요. 전 곧장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와, 이거는 누가 봐도 계획적이네요. 안 들키려고 본인 여동생 명의로 창업한 데다가 노골적으로 따라한 상호명에다 레시피까지 카피하다니. 아마도 레시피 카피는 법적으로 소명하기 힘들다는 거 알고 버린 짓 같아요. 변호사님과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음식 레시피라는 건 법적으로 소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랍니다. 왜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들 다 뻔하잖아요. 고기와 야채, 그리고 설탕, 소금,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 특허라고 할 만한 특수성이 없다는 거죠. 특이한 방식의 공법이 있거나 뭐 정말 아무나 예상하기 힘든 레시피여야지 인정이 된다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제 제품을 따라했다고 법적으로 소송 걸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양이나 레시피는 따라해도 제품명은 다 다르게 해놓은 걸 보면 법적으로 조문을 구해서 한 행동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까지 날 물먹이고 싶었나 하는 마음이 들어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창업하기 전에 고민했던 상호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상호로 상표권 출원은 안 하셨어요? 하셨다면 바로 고소 가능할 텐데. 변호사님의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 어머니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 고민 중인 상호까지 포함해서 A, B 둘 다 출원하라며 제게 쿨하게 100만 원을 보내주셨던 일이 생각난 거죠. 그땐 저도 모르게 왁하는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어른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는데 딱 그 짝이었습니다. 전 변호사님께 그 상호로도 상표권을 출원했었다며 어머니가 했던 조언 때문이라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 어머니 찾아가서 끌어안고 감사하다고 말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정말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를 끌어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몇십만 원 아낀다고 등록해두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후로 곧장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고민했었던 그 B라는 상호는 여동생이 반려동물 옷이나 액세서리를 판매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당장 사업 시작은 아니었으나 그 이름으로 명함도 뽑고 로고도 이미 제작 완료된 상태였죠. 거기다 A라는 상호와 거의 유사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희 걸로 특정되는 이름이라 여러모로 제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상표권 출원까지 해놨을 거라곤 예상치 못했었나 봐요. 전 남자친구가 헐레벌떡 제게 연락해온 걸 보면 말입니다. 소송 관련해서 할 말이 있으니 제발 좀 만나달라는 거 있죠. 예전엔 제가 찾아가도 도망가던 사람이 제발이라는 말까지 붙여가며 만나달라고 하니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더니 전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전부 오해야. 아는 사람이 반려동물 간식샵을 오픈한다고 상호명 좀 추천해달라더라고. 근데 그때 딱 이름이 떠오른 거야. 그래서 말했더니 마음에 든다고 그 이름으로 오픈한 거지. 정말 난 갑자기 떠올라서 한 말인데 그게 예전에 네가 고민하던 상호인 줄은 몰랐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B라는 상호명이 남아있었던 것 같다며 같은 이름으로 오픈하게 된 건 정말 우연이니 오해하지 말아달랍니다. 정말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 레시피까지 훔쳐가서 똑같이 만들어 파는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흠칫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전 SNS로 이미 다 찾아봤고 그 사업자 대표가 네 동기의 여동생임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랑 비슷한 제품들 다 사서 먹어봤고 모두 동일한 레시피인 것도 안다고요. 직원을 고용한 적도 없고 제작 레시피를 아는 건 내가 유일한데 어디서 그게 새어나갔겠냐고 말했더니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네가 다 훔쳐간 건데 모를 줄 알았느냐 하니 조용하더군요. 전 혹시나 싶어서 한번 찔러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소송 취하할 수도 있어. 단 사업자는 폐업해야 해. 그때 아파트 청약 문제로 법적 싸움해봐서 알잖아. 그 과정 진짜 복잡하고 피곤한 거. 나도 바쁜데 소송까지 하고 싶지 않아. 여기서 나한테 진심으로 사죄하고 폐업 약속 지키면 소송 취하해줄게. 정말 혹시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만약 정말로 사과하면 그것도 증거가 되니 좋고 내가 속을 줄 아느냐고 화내도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와, 그런데 정말로 사과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 청약 문제로 힘들게 했던 것도 미안하고
절 기만하고 회사 동기랑 그렇게 지냈던 것도 미안하대요. 그리고 당장 지금 집에 가서 폐업 절차 밟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과의 진정성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으면 그 회사 동기랑 인연 끊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버젓이 연인 행세를 하고 다니다 못해 그 동기의 여동생과 사업 파트너까지 되고 말이에요. 그것도 제 레시피를 다 떠넘기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전 레시피는 어떻게 가져간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냥 신기해서 영상으로 촬영해뒀었답니다. 신기해서 영상으로 촬영했다는 말도 진정성이 없었어요. 누가 레시피 신기하다고 촬영을 합니까? 누가 봐도 언젠가 통수 칠 생각으로 찍어뒀겠죠.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져 벌떡 일어나 전 남자친구의 뺨을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진짜 미안하다는 애가 잠자리 파트너였던 여자랑 연애질을 해? 그리고 그 여동생한테 내 레시피 다 갖다 넘기면서 경쟁업체 만들고 돈 벌어먹는 게 정말 미안하다는 애가 할 짓이야? 넌 끝까지 거짓말만 하는구나. 더 할 말 없으니까 법정에서 보자.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니 뒤에서 엄청 험악한 말들을 토해내더군요. 그러던 말든 어쨌든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니 참 통쾌했습니다. 이때 전 남자친구가 한 멘트들도 법정 증거로 쓰였어요. 뭐 엄청 결정적인 증거까진 아닐지라도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건 증명이 되었죠. 그렇게 상표권 소송에 승소한 저는 약 6천만 원가량의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의적이라는 부분에서 금액이 가중되었고 레시피까지 따라하면서 의도적으로 따라한 거에 괘씸죄가 적용됐어요. 그 후로 당연히 그 가게는 폐업하게 되었고 회사에도 소문이 나 둘 다 잘린 걸로 압니다. 사람을 기만한 죄가 그만큼 무겁고 크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전 여전히 사업을 이어나가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앞으로 더 잘 되리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는 중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기막힌 사연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